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게 공시가 현실화 계획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오르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죠.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텐데요. 이로 인해 부자 감세, 포퓰리즘 논란도 벌어지고 있죠.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논란, 오늘 집중 진단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수현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를 발표했는데 이 공시가가 부동산 공시가 굉장히 지금 여러 곳에 활용되고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요.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공시가가 정수현 교수님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리고 현실화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공시가격은 그 기초노령연금, 예. 기초생활보장 이런과 같은 그 수많은 그 복지 분야, 그리고 또 개발부담금, 또 사학의 부담금 산정 기준, 뭐 도로 점용료 산정 이런 것에 그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60개 정도의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예. 복지 정책 이런 쪽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 여러 곳에 굉장히 네. 중요한 게 또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것은 네. 2020년 11월에 나라에서 그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수준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9%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아파트는 한 69%, 그렇습니다. 시세의 60%.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이제 관찰을 한 다음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고 2030년까지 목표치 90%를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매년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이제 제안을 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매년 현실화율을 조금씩 높여간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매년 상승시키는 일종의 상승률 역할을 좀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좀 올려가면서 실제 공시가 계속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하면 그 공시가 실제 공시가가 현실화율로 인해서 계속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저거. 지난해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떨어진 게 18%나 떨어졌습니다. 우리 공시 가격이. 2023년 작년에. 네. 올해는 뭐 1점 평균 예. 1.52% 올랐지만 예. 서울은 이제 3.25% 올랐죠. 이 공시 가격이 우리 정수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세. 네.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와 닿잖아요. 그렇죠. 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올랐을 때도 문제지만 내려도 문제입니다. 이걸 폐지를 2035년도까지 현실화율을 100%에서 9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2030년까지 거래 수준의 90%라는 걸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이것도 애매하지만 이게 만약에 중단돼 버리면 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말 중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부담을 완화하게 했다고 하지만 거꾸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중단된다는 게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우선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한다.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폐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가 네, 처음에 폐지하려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공시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2020년도로 돌아가서 지금 매기고 있어요. 2020년 네,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더라도. 예. 그러니까 공시가격 자체를 현실화율을 더 끌어올리지 않은 거죠. 예. 오히려 2020년도로 내려가서 적용하는 거죠, 금액이. 예.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죠, 금액이. 내려가게 되면 세액 부담은 적어지지요. 예. 근데 문제는 세액 부담이 적어질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세금이 내려가는 건 괜찮아요. 예. 근데 이게 낮아지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할 사람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
전세 보증 반환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문제가 지금 이제 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거는요. 예. 이전에는 작년 5월 이전에는 예. 공시가격의 150% 인정했는데 예.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140%로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 금액의 100%를 90%로 낮췄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이. 예, 그럼 전세 금액을 90% 인정하고 공시가격을 140% 인정하면 예. 평균 126% 정도가 적용됩니다. 예. 그러면 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호받을 금액이 적어집니다. 아, 공시 가격이 낮아지면 네. 그런 문제가 생길 그러면 수 전세 금액을 전세대가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런 문제가 지금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되면 생길 수 있는 뭐 부작용이랄까? 지금 그렇게 네.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 예. 일단 당장 뭐 보유세나 뭐 종합부동산세나 세금이 낮아지니까 좋은 점은 있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점인가? 이거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면 이게 아파트 아까 공동주택으로 69% 있잖아요. 뭐 단독주택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땅도 네네. 문제가 되고 서로 지금 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다른 거죠. 예, 예. 그걸 어떻게 끌어올리겠다는 게 원래 문재인 정부 생각입니까? 각자 어떻게? 2030년 정도 되면 예. 모두 다 시세의 90%가 90%. 되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죠. 90%. 예, 예. 근데 이제 뭐 권대중 교수님께서는 현실화 로드맵을 이제 폐기를 하면 폐지하면. 당장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런 문제는 사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그러한 그 용도로는 공시가격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공시가격 예, 예. 기준으로 140%를 하는데 이 공시가격 사용 기준이 잘못됐다. 아예 그럼 하면 안 된다. 공시가격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 공시가격은 사실 그 현실화율 69% 이런 식으로 지금 적용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가지고 그 보증금 반환 대출에 쓰거나 이러면 기준으로 사용하면 많은 피해자가 생기죠. 그래서 애초에 그거를 그 발표를 할 때 저도 정책 제안을 얘기했던 게 그냥 감정 평가를 받게 하라. 예. 그러면 이제 감정 평가로 네네. 하자. 감정 평가를 받으면 그 뭡니까 주택의 그 가치가 이제 정확하게 이 100%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굳이 그 정책적 목적으로 하는 이런 현실화를 곱한 공시가격을 가지고 하면 네. 당연히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요? 또 요거는 다른 방향으로 국토부에서 보완 장치를 따로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기본적으로 그 현실화 로드맵은 그 폐기했어야 하고 폐기했어야 된다. 이제라도 폐기를 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정말 잘한 생각합니다. 일이다. 그런데 폐기했을 경우에 전세 반환금 보증보험 기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문제는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해보자는 건데 폐기할 수밖에 없은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에 너무 세금이 올랐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최고로 많이 오를 때 17% 정도 올랐으니까요. 17%. 공시가격이. 예. 이 공시가격에 대비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는 그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네. 자본이 늘어나서 낸 세금이잖아요. 소득이 생긴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다 것들. 똑같죠. 네. 자본이득이거든요. 이게 예. 자본이 늘어난 거에 대한 세금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예. 이게 많이 나올 때는 이 종합부동산세 물은 사람들은 몇 억도 나왔었고요. 예. 적게는 재산세가 몇 백만 원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불만 목소리가 많았던 거죠. 이게 그 1주택자의 보유자 같은 경우는 네. 마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낮아졌지만은 요번에? 예전에 11억 6천만 원 정도 85제곱미터가 네. 11억 6천만 원 정도 공시 가격이 이제 10억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럼 세액 부담률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적용을 했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네. 이거는 이제 세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시 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전 정부의 세액 부담은 오히려 징벌적 과세라고 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예.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던 거죠. 그때 네. 그 당시 세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서 사실 선거에도 좀 많은 큰 영향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유지가 됐더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면. 조세정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났겠죠. 지금 이 현실화 로드맵의 가장 큰 문제는 예.
언제 드러났냐면 이제 2022년에 2022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실화율 로드맵은 뭐 공동주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69%, 예. 그다음에 70.2%, 71.5%에서 매년 해서 사실은 2023년에는 75.6% 적용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이 예. 그런데 2022년에는 그 시장이 주택 시장이 아주 크게 꺾이는 그런 때였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네. 그래프는 아파트 가격이니까 떨어지는데 저 네네. 숫자는 공시가 현실화율인데 올라간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게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공시가격이 시장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 혼자 계속 상승하는 거죠. 가격은 그렇지. 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동네 집값이 다 떨어졌다는데 도대체 왜 공시가격은 올랐지? 공시가격만 오르는 거냐?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세 정책에 근본적으로 이제 타격이 오게 됩니다. 예, 신뢰도가 낮아지고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고 그러면서 세금의 의미가 뭐냐? 이거 벌금이구나. 그럼 나는 왜 벌금을 내야 하지?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조세 저항이 거칠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정부는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었고 그런데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했으나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야 대치가 아주 극한에 달해 있었죠.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시행령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내리기에 이르는 것이죠.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에 가격이 이렇게 조금 2023년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조금 그럼요. 떨어지는 예, 경우에. 계속 떨어지고 그러나 있습니다. 공시가는 올랐다. 문제는 혹시 공시가가 이렇게 올라서 현실화율 때문에 집값보다 실제 시세보다 더 오른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공시가가 더 높은 경우. 잘못 평가한 경우도 있고요. 정상적인 평가한 경우는 떨어지는 율이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뭐 서울이 평균 뭐 거의 2배 되다시피 올랐는데 이 하락률이 많이 떨어지는 데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지역도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죠. 시세보다 공시가가 높다면 정말 큰 그래서 예전에 그 문제였겠어요. IMF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오히려 공시가격으로 매매를 하려도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그때 현실화율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현실화율을 해서 계속 높이게 되면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실제 거래되는 시세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시세라는 게 정확히 없습니다. 매매 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가격이지 이렇게 그 공시가격처럼 뭐 100을 놓고 90%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은 어불성설이죠. 근데 공시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그 시점과 실제 세금을 내는 재산세를 내는 시점이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생기는 어떻게? 예. 뭐 2024년이라고 그러면은 2024년 공시가격이 뭐 6월에 발표되고 뭐 4월에 발표되고 이렇거든요. 주택 공시가격을 뭐 4월에 발표하고 6월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세금들은 12월에 이제 그 징수되고 이렇게 되는데 고지서가 이제 납세자한테 날아가는 그 달이 이제 12월이죠. 그런데 그때 날아가는 그 공시가격, 발표되는 공시가격들은 전부 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가격입니다. 2024년 1월 1일. 1일 기준 가격이죠. 그런데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연초보다 지금 굉장히 가격이 낮아졌거든요. 자기 집 볼 때. 시세는 그렇죠.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공시가격은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거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제 한국부동산에서 하는데 이게 대개 이제 가을에 9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평가를 하고 이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검수를 거쳐서 일반에게 공개되는 게 지금 이제 공개된 상태잖아요. 공동주택은 지금 우리 정성희 교수 말씀대로 토지 건물은 이제 6월 달에 하고 그리고 7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소급 적용합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7월 달에 재산세와 9월 달에 재산세가 이때 나가요, 이걸로. 가격은 1월 1일 가격 기준.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지만 실제 평가는 작년 연말에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12월 달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이 되고 나서 고지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네요. 네, 내릴 때는 만약에 높게 평가됐다가 내리게 되면 실제 과세 납부 시점에 시세 내렸는데 높게 책정된 걸 내게 되고 또 반대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납세자가 유리하게 가격이 높고 세율이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금액이 낮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는 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이거를 좀 좁히자 뭐 이런 취지였을 텐데 이 계획이 그럼 없어지면 시가와 공시가의 괴리가 여전히 좀 크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금을 매기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지금 현실화율을 폐기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로드맵만 폐기했죠. 로드맵을 폐기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네. 앞으로 시장 수준과 관계없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올리는 증세 로드맵은 멈춘다. 아, 라는 것을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싶으셨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국토교통부하고 또 국토연구원에서 이 공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사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을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고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예. 그 두 그룹이 전문성이 정말 높다면 사실 오늘 현재 2024년 1월 1일 기준 100% 시장 가치 시세를 내놔봐라 라고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 그렇습니다. 쪽에서 전문성이 높다면. 전문성이 높다. 네네. 그렇다면 그걸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한국부동산원에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예. 산정 가격과 공시 지가, 그러니까 이 세평 가격이라고 그래요. 감정평가사들이 만든 것은 예. 그 가격 데이터베이스가 한국부동산원에 있고 공개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69%를 적용할지 80%를 적용할지 아니면 미국의 캔자스시티처럼 14.5%를 적용할지는 미국의 캔자스시티는 14.5%만 돼요. 네네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티에서는 45% 적용합니다. 가격에 거기서 조사한 네네네. 공적 100% 의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에 45%만 공시가격으로 잡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세금이라는 것은 그 필요 이상으로 마구잡이로 걷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사실 지난 정부 5년 동안 걷었던 세금은 사실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걷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계속 높여가니까 세금은 계속 들어오죠.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걷게 돼서 이 세출이 확실하지 않은데 많이 걷으면 도대체 이거 어디다 쓸까요? 네. 방만하게 쓰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단 자기 지역의 세출 항목들을 정하고 그것의 기준에서 필요한 만큼만 걷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 주택이라는 것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투자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낮게 뭐 14%나 이런 낮게 적용을 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60%. 높이고. 좀 더 부자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 유형에 따라서는 그렇게 차등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딱 쓸 만큼만 걷죠. 나갈 세출만큼만 감안을 해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게 어세스먼트 레이쇼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과표 적용 비율입니다. 과표 적용 비율. 네. 네. 앞으로는 이제 그거를 정해서 100% 시장 가치는 정확하게 내게끔 하고 그다음에 과표 적용 비율을 개발해서 그것을 정말로 과도하지 않게 걷게끔 이러한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를 만들려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텐데 과표 적용 비율은 그래서 새로운 이제 걸 만들어야 된다. 공시가격을 평가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세부 부담을 줄이거나 상황에 따라 달리하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적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소영 교수 말씀대로 이제 아예 그런 게 아니고 평가를 정상으로 하고 제대로 가격을 하고 이 정상 가격이나 시장 가격도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고 그 평가된 금액에 이 주거용 부동산 또 상업용 부동산 또 용도별로 또 지역별로
또 규모별로.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형별로, 네. 지역별, 가격대별로 지금 가격대별로만 구분돼 있습니다. 현실화이 다르잖아요. 네, 가격대별로만. 단독주택 다르고 아파트 다르고. 그건 뭐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아니라 종류별로 네네네. 다르잖아요. 같은 용도 지역, 같은 물건 중에서도 아파트도 가격대로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저 개인적인 소견에는 예. 이게 도심지냐 또는 비도시 지역이냐 또는 뭐 농촌 지역이냐 다 다르거든요, 이게. 예. 세부담을 했을 때 부담률이 다르잖아요, 이게. 농지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들은 공시가격이 낮아야 돼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사실 세부담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정상 평가를 해놓더라도 적용 비율을 낮추고 예. 도심지에서 좀 고소득자나 또는 부유층은 좀 더 똑같이 정상 평가하고 세부담 높이고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정선 교수님께서 아까 물건별로 그렇게 이제 사례를 얘기한 차등 거거든요. 적용. 그러니까 네. 지금도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조금 약간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세금 자체가 이거를 좀, 누진과세니까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금은 더 내고 있어요, 사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의 취지도 이걸 좀 맞춰보자는 것도 담겨 있었죠.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를 로드맵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두 다 비율에만 관심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농부가 가지고 있는 경작하고 있는 그 토지 그게 과연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한국부동산원이 만든 산정가격,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만드는 세평가격, 토지에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현실화를 곱해서 공시가격을 만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이 현실화율에만 주목을 하고 그렇죠. 막상 제일 중요한 이 그러네. 산정가격과 산정 가격이 얼마? 세평가격의 정확성에는 누구도 관심이 없죠. 그게 더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좀 특이한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미국에서는 이걸 다 공개하고 있고요. 네. 이게 공개되지 않으면 이것을 정확하게 만들려고 누구도 노력하지 않겠죠. 않는다. 예, 그리고 더구나 현실화를 곱해서 한번 뭉그러뜨려서 공시가격을 만들면 예. 이쪽이 정확하지 않아도 현실화율로 약간씩 주무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문제가 있군요. 예. 이러다 보니 현실화율 로드맵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 창신동에서 저소득층 모자가 그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고 복지에서 탈락을 하고 이 공시가 현실화를 함으로써 공시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급증한 그 세금을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으셨죠.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겁니다. 예. 공시가격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 집은 제가 조사해 봤을 때 굉장히 그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 다들 기초수급자는 집을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30평 대지에 15평에 쓰러져가는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과도하게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예. 인근에 비싼 거래가 있거나 그 지역이 개발이 들어가면 그 개발 이익을 다 반영을 해서 실거래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공시가격에 바로 적용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그 가치 판단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생겼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가격. 이제 근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원에 집중을 하려면 먼저 현실화율이라는 이 베일부터 걷어내야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영 교수께서는 폐지하고 공시가 산정부터 조금 제대로 해보자는 주장이신데 이게 공시가 현실화라는 게 제도라는 게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권에 따라서 그냥 확 바뀌어 휙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조금 신뢰가 떨어지지 않나. 이번에도 그냥 전면 폐지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니까 그럼 앞으로 정권이나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구 달라지나? 이런 의구심도 좀 있는 공시가격만 그런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했던 그 정부의 정책들이 바뀌잖아요. 네.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좀 부족한 거죠, 사실은. 이 공시가가 도입된 지가 꽤 오래된 그 예전부터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가 매번 바뀌어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항상 우리 그 학자들이나 또는 공시가 전문가인 우리 정석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평가 가격은 똑같이 현실화 시세로 가야 되거든요. 정상 가격 평가해야 되는데 산정 가격 산정. 거기에 적용률만 달라야 되는데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한다든지 또 정상 평가하더라도 뭐 그게
그게 그 시장 가격하고는 다르다든지 예. 뭐 도심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그 정책이 바뀌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뭐 방법이 없는 것 방법이 같아요. 없어요. 네.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현실화를 뭐 이렇게 폐지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어디가 여야가 이제 뭐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법을 반드시 고쳐야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통과 안 되면 뭐 그럼 의미가 총선에 없잖아요.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야당은 지금 확실히 반대하고 있다는 반대하고 겁니까? 있죠. 네. 왜 반대? 이게 이제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를 의식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중사변 측에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 내게 해라. 그래야 표가 오거든요. 예. 뭐 그런 논리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완화해주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 이전 정부가 가격을 그랬거든요. 폐지하면 네.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주택을 구입해도 그래요? 세부 부담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부담이 적으면 주택을 구입해서 사도 뭐 월세를 놓던 전세를 놓던 간에 부담률이 적은 거죠. 그럼 만약에 야당이 반대해서 법을 못 고치면 이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을 못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뭐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납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제도가 바로 서는 걸 꼭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은데. 폐지하는 걸 보고 싶은데. 예. 그리고 제도를 개선을 하려면 뭐 아까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적정 가격, 시장 가치 이래서 그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전면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공시법을?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학자 그룹에서 계속해서 이게 왜 여야 관계없이 중요한 문제인지 예, 여야 관계없이 좌우를 떠나서 모든 납세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념적인 게 아니다.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예, 그러한 것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보유한 분들에 대한 영향으로 봤는데 여러 가지 복지제도, 행정제도 영향을 미치니까 특히 기초수급자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죠. 네네. 그렇지 자산 않으면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네네. 더 나가서 또 떨어질 경우에 또 반대급은 아까 제가 전세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의료보험비가 또 낮아서 의료가 또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상 가격, 적정 가격, 시장 가격을 평가하되 예. 투명성이니까 공개해야 돼요. 아까 정선 교수 말씀대로 공개해야 돼요. 과정부터 어떻게 산정됐는지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을 제대로. 사실은 공개를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법 개정이 안 되면 아마도 올해처럼 2020년에 현실화율 69%를 69%. 계속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유지, 그대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을 계속 아마 그 장치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고 별로 국가 신인도에도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제도는 없거든요. 이게 지금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것이 청와대나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해서라도 그래요?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 현실화 계획이 이제 폐지되거나 법 개정 고쳐서 폐지 안 될 경우에도 대통령이 아까 69%를 그냥 유지할 경우 이게 혹시 집값, 부동산 시장, 집값 동향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공시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는 투기가 일어날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법 개정이 안 된 2020년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차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음마 아파트나 또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올라간 만큼 금액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금액이 높은 데는. 예. 그러나 이제 그 낮은 그 금액으로 있는 중서민층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현실화율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금년도에도 1.52% 올랐잖아요. 올해 1.52% 올랐죠. 그렇죠. 네. 꽤 올라간 겁니다, 이게. 아주 안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게 전혀 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현실화를 폐기했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거나 당연히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네, 근데 이제 없지 상당히 많이 뒤로 후퇴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네, 12억이 넘는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이그 2주택 같은 경우는 72.5%의 양도세 내잖아요. 예. 그리고 3주택은 82.5%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이 갈 수 있죠. 그런 내리면은 오히려 유리하다는 그럼 얘기죠. 어떻게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유지하면 다주택자들이 조금 유리한 거로 그거 남게 되는 이 문제? 불형평성이랄까? 뭐.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세금을 부동산 시장 안정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또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집을 사들이는 이런 구조를 끊어내려면 저는 다른 정책, 공급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세금보다는. 최근에 그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해서 지금 정책이 발표됐는데 저는 그것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주 서민들이 골라 잡을 수 있도록 위치가 좋은 곳에 그런 기업형 장기 임대, 분양 전환 없는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네. 굳이 그렇게 주택을 많이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수요 공급 측면을 조금 더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정수현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